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양의 세계 지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세계 지도는 순서대로 볼 거예요. 우리 앞에 동양의 세계 지도는 이제 중국의 세계 지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를 이렇게 나눠서 보고, 우리나라의 세계 지도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봤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기상으로 고대의 지도, 그리고 중세의 지도, 그리고 마지막 현대의 지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이후에 우리가 메르카토르 지도라고 해서 그 지도는 뭐 근대의 지도, 현대 이전에 이제 현대 과학적인 지도 바로 직전에 근대의 지도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지도는 2개가 나오고요. 중세 지도는 2개. 그다음에 근대 지도는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대의 지도부터. 자, 그럼 고대의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대의 지도는 여기 나와 있는 점토판 지도가 자주 문제에 나오는데요. 기원전 600년경에 만들어지고 점토판 지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점토판에 새긴 지도겠죠. 그럼 이 지도의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펜이 있으면 선생님처럼 색깔을 나눠가지고 같이 칠해보면 좋은데요. 먼저 안쪽에 동그란 원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깥의 원을 한번 그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다시 빨간색으로 바깥에 보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뿔 모양이 있어요. 뿔 모양.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원래는 이게 7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7개. 자, 그러면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육지예요, 육지. 그럼 바깥에 이것도 하나의 뭐 섬처럼 또 다른 육지가 되겠죠. 육지 혹은 섬. 그리고 안쪽에 있는 파란색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바다의 육지가 둥둥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를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육지를 표현을 한 거고, 이 바깥에는 뭐 상상에 어떤 나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7개의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상상의 나라들을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럼 지도 안쪽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형광펜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네모나게 되어 있는 땅이 있죠. 바로 이 땅이 어디냐면은 이 땅이 바로 바빌론이 되겠습니다. 바빌론. 옛날 도시국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게 동그란 점들이 좀 보일 거예요. 이게 바빌론을 제외한 다른 도시국가들을 표현을 한 거죠. 과거에는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도시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빌론하고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표현한 세계 최초의 이제 지금 그러니까 세계에 현존하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원전 600년경에 만들어진 지도이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길다랗게 표현된 것들이 있죠. 이게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이 지도는 어디 일대를 얘기하냐면 이라크와 그 주변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를 표현한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세계에 현존하는 지도 중에 가장 그쵸, 오래된 세계 지도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현재 이라크 중심, 요 바빌로니아 왕국을 중심으로 그렸고요. 이제 가운데 원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 바깥에 있는 거는 바빌로니아인들이 바다 저편에 존재한다고 상상했던 가상의 섬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지금 서령 문자라고 해서 여러분 쐐기 문자 들어보셨어요? 쐐기 모양의 문자. 그게 바로 서령 문자인데요. 그 문자가 이 위쪽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도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좀 핵심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도의 중심에 어디가 그려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우리가 지도 중심에 중국을 표현하면 세상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화 사상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서양의 지도 역시도 지구 중심이 어디 있는지, 지도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그러니까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지도 역시도 이 지도 중심에는 바빌론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지도는 두 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앞에 봤던 게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대 지도 나머지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되게 중요한 지도예요. 그래서 별표를 우리가 한 3개 정도, 뭐 더 이상 쳐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고요. 이제부터 살펴볼 지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초점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아요. 첫 번째, 지구를 구의 형태로 인식을 했는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도의 중심이 어느 나라인지, 어디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이런 것들 여러 판단하면 좋겠죠. 아까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지도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중국이 아니고 중심이죠. 바빌론이었죠. 그래서 그것들 살펴보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실제 그 모양을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덜 중요했는데 이제부터 나올 지도들은 지도의 방위가 중요해요. 방위. 그러니까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지 혹은 남쪽인지 이런 여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 그럼 이런 거에 맞춰서 지금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를 보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150년경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이게 15세기 필사본이라고 나와 있는 요게 뭐냐면 이 중간에는 이 지도가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중세 시기는 이 지도가 사용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세를 유럽에서 떠올리면 그 당시는 굉장히 종교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제외한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 봤더니 이 지도는 이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이 안 된 지도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사용을 되지 않다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 지도가 다시 필사본으로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각각이 어느 대륙인지 좀 알 수 있겠어요? 여기 왼쪽이 그쵸, 유럽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여기가 아시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겠죠? 그럼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는 뭘까요? 여기가 지중해가 되고요. 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사이는 여기는 인도양이 되겠죠. 근데 모양을 살펴보면 비교적 유럽 지역은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모양이랑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죠. 잘 표현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프톨레마이오스가 아프리카 일대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 아시아는 좀 들어서 알고는 있고 또 아프리카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은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도상으로 보면 여기는 북쪽에 뭐 여기는 그러니까 남쪽은 남위 25도 정도까지만.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한 63도 정도까지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가 표현된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인식되지 않은 대륙은 어디죠? 그렇죠. 지금 뭐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뭐 아메리카 대륙이라던가 그다음에 오세아니아는 표현되지 않은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여기 눈에 띄죠. 이런 게 총 몇 개예요? 10개가 보이는데 여기 하나 더. 그다음에 옆쪽에도 하나 더 있어서 총 12개의 이제 신들이 막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게 물 위에 둥둥 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2가지 방향에서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시켜주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지도가 좀 신화적이다.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구를 구로 봤는지 혹은 평면으로 봤는지 이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지구를 구로 인식을 했을까요? 바로 이거는 구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옆에 이런 선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선들이 보이죠. 또 세로선도 보이죠. 그쵸? 이 가로선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지구 전후조도 이렇게 위선하고 경선을 사용해서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과학적이냐면 우리가 지구가 평면이 아니고 입체이기 때문에 이 입체인 이 지구를 어떻게 평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까라고 인식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위선과 경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선과 위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선과 위선을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를 구로 인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 아프리카 북부, 서남아시아 일부를 세계 전부라고 인식했던 그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그럼 이런 거에 맞춰서 지금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를 보면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150년경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이게 15세기 필사본이라고 나와 있는 요게 뭐냐면 이 중간에는 이 지도가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중세 시기는 이 지도가 사용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세를 유럽에서 떠올리면 그 당시는 굉장히 종교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제외한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 봤더니 이 지도는 이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이 안 된 지도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사용을 되지 않다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 지도가 다시 필사본으로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지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각각이 어느 대륙인지 좀 알 수 있겠어요? 여기 왼쪽이 그쵸, 유럽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여기가 아시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겠죠? 그럼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는 뭘까요? 여기가 지중해가 되고요. 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사이는 여기는 인도양이 되겠죠. 근데 모양을 살펴보면 비교적 유럽 지역은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모양이랑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아프리카 쪽은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죠. 잘 표현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프톨레마이오스가 아프리카 일대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 아시아는 좀 들어서 알고는 있고 또 아프리카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은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도상으로 보면 여기는 북쪽에 뭐 여기는 그러니까 남쪽은 남위 25도 정도까지만.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한 63도 정도까지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가 표현된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인식되지 않은 대륙은 어디죠? 그렇죠. 지금 뭐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뭐 아메리카 대륙이라던가 그다음에 오세아니아는 표현되지 않은 지도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여기 눈에 띄죠. 이런 게 총 몇 개예요? 10개가 보이는데 여기 하나 더. 그다음에 옆쪽에도 하나 더 있어서 총 12개의 이제 신들이 막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게 물 위에 둥둥 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2가지 방향에서 바람을 불어 넣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시켜주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지도가 좀 신화적이다,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구를 구로 봤는지 혹은 평면으로 봤는지 이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지구를 구로 인식을 했을까요? 바로 이거는 구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옆에 이런 선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선들이 보이죠. 또 세로선도 보이죠. 그쵸? 이 가로선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지구 전후조도 이렇게 위선하고 경선을 사용해서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과학적이냐면 우리가
지구가 평면이 아니고 입체이기 때문에 이 입체인 이 지구를 어떻게 평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까라고 인식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위선과 경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선과 위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선과 위선을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를 구로 인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9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경위선. 요 10번은 투영법이라고 해요. 투영법. 이런 걸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지구를 구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구인 것을 평면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특징을 보면 적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25도, 북쪽으로는 63도까지 표현을 했고 지도의 위쪽이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지금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지구의 위쪽이 바로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면 원뿔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투영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영법이라고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지구를 구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투영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입체인 구의 형태인데 평면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종이를 씌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꽃갈 모양의 종이를 씌운 거예요. 꽃갈 모양의 종이를. 그리고 이 지구의 한가운데서 이 빛을 비춰주는 거죠. 빛을.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닿아 있는 부분 있죠. 이 닿아 있는 부분이 이 바깥에 있는 종이에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곡갈 모양의 종이를 평면으로 펼치면 어떤 지구의 모양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펼쳐진 모양이. 그래서 그거를 그리는 게 우리가 원뿔도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종이를 이렇게 곡갈 형태로만 씌우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원형의 통으로도 감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빛을 비춰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를 어떤 형태로 감아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투영법이라 그래요. 투영법. 그래서 이 투영법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이 원뿔 모양의 어떤 종이를 씌워가지고 그 종이를 펼쳐서 그렸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원뿔 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두 번째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우리가 뭐 원통 도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원통도법은 뒤에 나오는 근대 지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투영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투영법을 활용해서 이제 지구에 있는 나라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경도와 이제 위도가 중요하고 이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경위선이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런 투영법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지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 지도를 보고 아시아를 이제 항해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건데요. 여기 유럽에서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봤더니 이슬람 세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구라고 했으니까 반대편으로 가면은 아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이 지도를 믿고 항해를 시작해서 결국에 이제 알게 된 게 아메리카 대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유럽 중심에서 입각한 말이긴 하죠. 신대륙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새롭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콜럼버스 항해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150년경에 만들어졌다가 중세에는 묻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15세기 이후에 15세기죠. 르네상스 이후에 각광을 받아서 다시 등장하게 된 지도고 별표로 따지면 아까 3개 이상의 별표가 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도. 자,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도는 중세 지도입니다. 중세 지도는 2개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가 유럽의 TO 지도라고 합니다. 왜 TO라는 말에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O가 보이죠? 가운데 T자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도들을 우리가 TO 지도라고 불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도 하나뿐만 아니라 이 중세에 그려졌던 이 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지도들이 대부분 이런 TO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들을 통틀어서 TO 지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아마 다른 문제집이나 교재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지도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잘 보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갈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까처럼 첫 번째 지도에 뭐 방위 그리고 지구를 부로 인식했는지 그 다음에 지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여러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세는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특히 어떤 종교냐면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을 가장 잘 반영한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엔 어디가 있냐면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여기가 아시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도를 일반적으로 그리면 여기 뭐 유럽 대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뭐 아메리카 이렇게 있는 지도를 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지도는 아시아가 이렇게 위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도를 이렇게 반바퀴 돌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은 나와 있지 않고 아시아가 위쪽에, 유럽이 이 옆쪽에 위치하게 된 거죠. 즉 여기 지도의 위쪽의 방위가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동쪽이 되겠죠. 옛날에는 동쪽에 이상향,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쪽을 위쪽으로 그려놨고 또 이곳에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도 하죠. 천국이 동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가고 싶은 곳, 그거를 여기 지도 위쪽에 표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아시아하고 유럽을 나누는 경계가 러시아에 있는 동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강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홍해라던가 황해 같은 것도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황해가 아니고 그 지중해와 홍해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종교적 영향이 강한, 즉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을 강하게 반영한 지도다. 지도의 중심에는 어디가 있다라 그랬죠? 예루살렘이 있다. 지도의 위쪽은 동쪽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는 프톨레마이오스처럼 굉장히 과학적인 지도를 그렸는데 이 종교적인 세계관에 묻혀서 그 지도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이렇게 관념적인 지도가 주로 그려졌다라고 해요. 관념적인 지도라 그럼 여러분 또 뭐가 떠올라요? 그쵸. 우리나라의 천화도가 떠오르죠. 천화도랑 모양도 굉장히 동그랗게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중세, 조선 중기의 천화도처럼 이 중세에도 유럽에서도 TO 지도를 썼다. 같이 연결. 자, 그러면 다시 중세의 두 번째 지도를 볼 텐데요. 여기도 아랍의 알 이드리시라는 사람이 그린 세계 지도예요. 이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세 시대는 종교랑 연관은 시키면 여러분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해요. 앞에 거는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을 잘 반영한 지도고 그 다음에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는 뭐 이슬람교의 색채가 잘 반영된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거는 우리가 좀 관념적인 지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도 관념적인 지도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유럽의 지도 제작 기술을 수용해가지고 조금 더 TO 지도보다는 자세한 지도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위쪽이 여기가 유럽, 그다음에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고 위에가 아프리카.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기 전에는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을 못했을 텐데 지금 보면 여러분 이렇게 써주니까 모양이 대부분 보이죠. 왜 이렇게 모양을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웠을까요? 아프리카가 위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지도에서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따진다면 유럽과 아시아가 나와 있는 이 아래쪽이 북쪽이 되고요. 이쪽이 서쪽,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그럼 지도의 이쪽은 무슨 쪽이 되는 거예요? 남쪽이 되는 거죠, 남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도의 방위가, 그러니까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된다. 그럼 지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까 지금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에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이 아라비아 반도 제일 중간에는 메카가 있어요. 지도의 중심은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알 이드리시도 이 지구를 구로 봤을까요?
구로 인식을 했대요. 중간에 이렇게 가로선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뭐 위선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같은 것들, 한계선들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쨌든 앞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구를 구체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같이 빈칸을 채워보면 지도의 중심에 이슬람의 성지인 저 메카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도의 이쪽은 남쪽이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구체로 인식했는지, 지구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방위는 어떻게 그려졌는지, 요것들을 여러분 떠올리면 이제 공부한 핵심을 더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떠올리면서 이드리시 세계 지도도 같이 공부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대 지도를 살펴볼 텐데요. 근대 세계 지도는 하나가 나와요. 여기 16번에 들어갈 지도인데요. 이게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시죠? 밑에 글씨가 로고가 있는데 바로 구글의 로고예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메르카토르 탄생 503주년을 맞아가지고 구글에서 이 기념일에 이렇게 두두를 그려준 건데요. 요 사람 바로 이름이 바로 메르카토르입니다. 그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가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지도가 바로 이제 메르카토르 지도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국경이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지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도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 지도는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들로 유럽에서 많이 나가기 시작을 했죠. 여기저기로 유럽에서 여기저기로.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알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뭐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대륙도 알게 되고 새로운 장소도 알게 된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되고 또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근대부터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대륙들이 지도에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그 메르카토르의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 때 많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대표적인 게 여기 뭐 에스파냐라던가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에서 항해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콜럼버스의 항해 경로를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왔다 갔다 했었고 마젤란은 이렇게 남아메리카를 지나가지고 한 바퀴 지구를 뺑 돌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이때 처음 이제 인도를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콜럼버스가 인도라고 알게 됐던 땅을 바스코 다가마가 실제로 다 갔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르카토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선에 이렇게 세로선하고 가로선이 이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로선은 경선이 되고요. 여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경선과 위선이 약간 경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위선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히 직각 형태로 경선과 위선이 만나는 형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투영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투영법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게 메르카토르가 그렸던 투영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이 둥근 지도를 평면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씌워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빛을 쏘는 방식으로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이 투영법이고요. 이런 원통 형태 말고도 다른 형태 투영법이 존재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여기 가운데에서 빛을 이렇게 위로 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이 위쪽에다가 종이를 대고 이렇게 가운데에서 위쪽에 오는 그런 지도를 그리면 비교적 북극이 정확하게 표시된 그런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통으로 씌운 경우는 여기 메르카토르가 씌운 이 모양이 되는 거고요.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뿔을 씌운 거예요. 원뿔을. 그래서 가운데서 점을 가운데에서 이렇게 빛을 쐬가지고 이렇게 여기 맞닿은 부분이 이 위쪽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르카토르 같은 경우도 가운데에서 빛을 쏘면 여기 이 부분이 지도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 바깥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르카토르처럼 원통으로 쏘이면 이런 식으로 위성과 경선이 직각으로 만나니. 자, 우리 여러분 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귤 껍질을 까가지고 우리가 쫙 펴면 이제 정말 조각조각 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귤처럼 혹은 오렌지처럼 둥근 형태예요. 그러면 오렌지의 껍질을 까가지고 우리가 쭉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적 평면으로 이어붙인다고 해도 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쵸? 이런 모양. 실제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 빈 공간들을 옆으로 쫙 늘린 형태가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메르카토르 도법을 보면 가운데에서 빛을 쐬면 다시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주면 여기 지금 빨간 점이 여기 있는 종이의 이 지점에 가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 지점이 여기에 가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은 여기 가서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요만큼의 간격이 지도에서는 이만큼의 간격으로 확대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만큼의 간격은 요만큼이 되고요. 또 반대로 요만큼의 간격은 요만큼이 그려지죠. 여러분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비교적 위쪽은 면적이 조금 작음에도 굉장히 크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북극으로 갈수록 남극으로 갈수록 지도가 확대되어져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르카토르 도법은 뭐가 좋냐면 모양이 일정하고 이 지도의 위쪽이 항상 북쪽이 돼요. 항상 북쪽.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실제로 지구에서도 이 위성과 경선이 항상 직각으로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경선과 위선이 직각으로 교차되게 만들면서 나중에 이게 배를 타기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해용으로 주로 썼어요. 우리가 단거리를 갈 때는 지구에서 이렇게 하늘로 쭉 가잖아요. 그쵸? 이게 최단거리인데 사실 단거리로 갈 때 그 배를 이용하면 불편한 점이 뭐냐면 방향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특히 뭐 아예 동쪽으로, 북쪽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대각선으로 갈 때는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도 한 장 달랑 있고 나침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가 힘든데 메르카토르 지도는 어떤 두 지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지점과 이렇게 만나는 각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지도에서 만나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콜럼버스, 마젤란 등의 항해 이후에 제작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아메리카랑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선과 위선이 서로 직각이다. 그래서 각각의 요 선을 그었을 때 이 만나는 각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항상 일정하죠, 각도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각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언제 좋냐면 항해에 좋대요. 항해용. 그래서 배를 타고 갈 때 두 지점을 찍어놓고 나침판을 위에 올려가지고 그 키를 그 배의 키를 그 방향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은 이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그 지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를 이용할 때 굉장히 좋았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면적이 극지방으로 갈 때보다 실제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여기에서는 요만한 이게 실제의 크기인데 실제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단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장점은 경선과 위선이 교차해서 방위가 정확하다. 그래서 항해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극지역으로 갈수록 대륙의 면적이 지나치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요 네모칸이 실제로는 이만큼 확대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권항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대권항로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로 타고 가는 가장 최단거리예요. 실제로는 지구가 이렇게 구체 형태이기 때문에 지도에서는 지금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이게 곡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이 등각항로는 최단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도가 많이 쓰이지 않아요. 메르카토르 도법이.
왜냐하면 더 이상 나침반을 이용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위도와 경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레이더를 이용해가지고 단거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를 옛날에 이렇게 항해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쓰던 도법인데 이때는 이런 왜곡이 심해도 이게 배를 타고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썼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북쪽의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가 되게 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아주 조그만 그린란드보다도 되게 비슷하게 뭐 작거나 비슷하게 그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뭐 미국이나 여기 지금 러시아, 옛날 소련이 있던 이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대립을 많이 했었죠. 냉전 시대 때. 그때 미국이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자,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소련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소련에 대항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약간 위협하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큼에도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이 큰 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도로 이제 여러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메르카토르 도법보다는 로빈슨 도법이라 그래서 땅의 크기를 실제와 비슷하게 하면서도 각 나라의 모양까지 비교적 알맞게 표현한 지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구는 구기 때문에 이거를 평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에는 항상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왜곡이 모양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혹은 면적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각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춘 지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를 평면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조건만 충족시킨 지도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 봤던 메르카토르 도법은 비교적 모양이 비슷한 또 각도가 비슷한 지도고요. 면적은 사실 왜곡이 많이 됐다고 했죠. 근데 여기 있는 로빈스 도법은 각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도 비슷하면서 면적도 비슷하면서 그다음에 각도도 살짝 아주 동일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도도 살짝 비슷하게 맞춰준 그런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법을, 그러니까 이건 사람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지도를 표현한 그런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도 조금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프리카가 실제 면적처럼 크게 확대되어 있죠. 메르카토르 도법에 비해서 러시아가 아주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런 지도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 퍼즐도 있고 또 각 국가의 지도 크기를 알고 싶으면 truesize.com에 들어가면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같이 실제 메르카토르 도법에서 얼마나 북쪽이 확대되어 있는지 다시.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truesize.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 지금 여기 미국이거든요.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미국이 지금 요만큼 실제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가 얼마나 사이즈인지 보려면 적도까지 가면 되거든요. 적도까지 쭉 갔더니 굉장히 작아지죠. 이게 지금 미국의 실제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근데 우리가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미국을 이만큼 크게 인식하지만 실제 크기는 요만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한번 찾아볼까요? 코리아. 자, 우리나라 요만한데요. 지금 북한이 나왔네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우리나라죠.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요만한데요. 실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요만한 거예요. 인도네시아 비교해서 굉장히 작죠.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갖고 가면 소말리아와 비교해도 굉장히 작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우리는 이만큼 크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오면 굉장히 작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러시아를 한번 볼게요.
러시아가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굉장히 크죠. 근데 실제로 얘를 적도로 가지고 오면 요만큼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쵸? 미국보다 물론 크긴 하지만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궁금한 나라들을 검색하셔서 실제 사이즈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메르카토르 도법 그 퍼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모양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나라들을 그 나라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딱 채워 넣는 퍼즐이거든요. 해보시면 여러분 잘 어려운 경우도 있고 국경을 잘 살펴보면서 아마 한 번씩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메르카토르 도법이 얼마나 면적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점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서양의 세계 지도는 시기별로 고대 지도, 중세 지도, 근대 지도, 두 개, 하나. 핵심 키워드는 중세 때는 종교, 그다음에 근대는 메르카토르, 그다음에 고대 두 가지는 바빌로니아 지도, 바빌론 지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종교는 두 개. 그쵸?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는 티오 지도. 그다음에 이슬람교 지도는 알 이드리시.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서 공부하면은 좋을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작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1번에 나왔던 건데요. 가는 뭐예요? 그쵸? 고대의 바빌론 지도고요. 그다음에 나는 우리나라 천화도네요. 그쵸? 우리나라. 그다음에 다는 알 이드리시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이게 무슨 지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글로만 나오는 지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지도를 주고 특징을 물어보게끔 되어 있고 꼭 2개 이상의 지도를 주고 서로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을 비교하거나 특징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양의 고대에 만들어진 지도고요. 그렇죠? 이건 우리나라의 중세. 그리고 이것도 중세. 이거 여러분 머리 떠오르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먼저 기원전에 제작되었는가? 이 중에 어떤 거죠? 가가 그렇죠? 그래서 예에 가면 A가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 나와 다는 아니죠. 자, 아라비아 반도가 지도의 중심에 있는가? 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어떤 거예요? 바로 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요 그러면 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정말 특징들만 기억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먼저 가는 A죠. 그 다음에 나는 C죠. 그럼 바로 2번 정답이 나왔네요.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전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여러분 당황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거는 메르카토르 세계 지도인데 여기 봤더니 포르톨라도 해도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해도. 그쵸? 바다. 우리가 항해용으로 만들어진 지도고 메르카토르 지도랑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선들이 막 이렇게 교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한 지점에서 나침판을 두고 이 각도를 표현을 한 거예요. 왜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항해를 이용해서 만든 지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가 지도를 몰라도 나 지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공통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들을 지워가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오세아니아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가는 보면 어때요? 좀 이걸 지워보면 유럽이랑 여기 아프리카 일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아니아 안 나와 있죠. 메르카토르 나와 있죠. 지도의 이쪽이 동쪽인가요? 메르카토르 북쪽이죠?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륙의 면적이 정확한가요? 메르카토르는 북쪽으로 갈수록 확대되죠. 남쪽으로 갈수록 확대돼요. 적도만 정확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도 중심의 종교적 이상향, 이거는 중세 지도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5번도 아니죠. 정답은 1번. 그냥 여러분이 가 지도를 몰라도 그냥 나에 대한 지도만 있고 그다음에 가의
모양만 보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수준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공부하면 누구나 문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고지도하고 그다음에 서양의 고지도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리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할 거예요.